사람들은 흔히 남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아내의 외도를 발견할 때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배신보다 수만 배는 더 역겹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있다. 그것은 내가 평생 우러러보고 존경해온 친어머니가 실은 내가 직접 지은 지붕 아래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피와 인격을 밤낮으로 갉아먹고 있던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다. 만약 그날 내가 일찍 퇴근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눈먼 아들이자 세상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남편으로 남아 언젠가 그 부엌에서 아내의 싸늘한 주검을 수습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날은 금요일, 내 아들 하진이의 첫 번째 생일인 돌잔치 날이었다. 나는 중견 건설사의 현장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연말 현장 업무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나는 매달 어머니 백여사에게 생활비로 300만 원을 이체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이 돈으로 공과금을 내고 아내와 아이를 위해 맛있는 것을 사 먹이고 남은 돈은 어머니 비상금으로 쓰시라고 신신당부했다. 내 아내 서윤이는 출산 후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 나는 아내를 집에서 쉬며 육아에 전념하게 했다. 장복이나 집안일은 모두 친어머니께 부탁드렸다. 내가 집에 전화를 걸 때마다 서윤이는 다정하게 웃으며 오빠는 일에만 집중해. 집에서는 어머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시니까 걱정 말라고 말했다. 나는 그 거짓된 평화를 바보처럼 믿고 있었다. 그날 나는 소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일부러 일찍 퇴근했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금은방에 들러 하진이를 위한 24K 돌반지를 사고 새빨간 장미꽃 다발과 커다란 2단 케이크를 샀다. 심지어 백화점에 들러 서윤이가 인터넷으로 한 달 내내 쳐다만 보고 차마 사지 못했던 명품 실크 원피스까지 카드를 긁어 샀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 서윤이가 문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며 행복에 겨워 펑펑 우는 상상을 하며 실실 웃었다. 하지만 그날 눈물을 흘린 사람은 나였다. 그것은 극도의 분노에서 터져나온 눈물이었다. 익숙한 우리 집 골목으로 차를 꺾어 들어선 순간 내 차는 골목을 가득 메운 고급 외제차와 대형 SUV 10여 대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차들이 길을 다 차지한 채 엉망으로 주차되어 있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린 채 짐을 들고 걸어 들어갔다. 속으로 어느 집에 잔치가 났길래 차를 이따위로 대놨어?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차들이 판교에 위치한 내 단독주택 대문 앞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내 발걸음은 납덩어리를 매단 듯 굳어버렸다. 철제 대문은 안쪽으로 활짝 열려 있었다. 쿵쾅거리는 트로트 음악 소리, 쨍그랑거리는 술잔 부딪히는 소리, 남자들의 껄렁한 웃음소리와 여자들의 앙칼진 목소리가 시장통처럼 시끄럽게 쏟아져 나왔다. 나는 담벼락에 몸을 숨기고 마당 안을 들여다보았고 누군가 내 심장을 오한마로 내리치는 것만 같았다. 우리 집 거실과 앞마당에는 대여섯 개의 커다란 잔치상이 차려져 있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를 비롯한 친가 쪽 친척들, 도박에 미쳐 사는 사촌형 기태부터 낱말하기 좋아하는 고모들까지 모두가 음식이 산처럼 쌓인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맙소사,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최고급 킹크랩, 한우 특수부위 구이, 큼지막한 전복 버터구이, 그리고 내가 장식장에 아껴두었던 조니워커 블루라벨 3-4병이 뒹굴고 있었다. 어머니는 정중앙 상석에 떡하니 앉아 있었다. 맞춤 제작한 최고급 실크 한복을 빼입고 목에는 커다란 진주 목걸이를 건 채 머리는 풍성하게 미용실에서 세팅하고 얼굴에는 하얗게 화장을 떡칠한 어머니는 어깨를 들썩이며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가장 큰 킹크랩 다리를 큰아버지네 장손의 앞접시에 놓아주며 젓가락을 휘둘렀다. 아유, 아주버님, 도련님들, 눈치 보지 말고 팍팍 드셔. 이 킹크랩, 이거 한 마리에 얼만지 알아요? 수입산 최고급이야. 돈이 썩어 넘치는데 뭘. 우리 도연이가 돈을 좀 잘 벌어? 매달 나한테 생활비라고 돈 뭉치를 턱턱 안겨주면서
펑펑 쓰라고 난리잖아. 핏줄들끼리 맛있는 거 나눠 먹어야 복이 들어오지. 이 집구석은 내 소나기에 다 있어. 내가 한마디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지는 거야. 한 잔 쭉 들이켜. 그거 한 병에 수십만 원짜리 양주야. 어머니 곁에 앉은 고모 하나가 입맛을 다시며 우물우물 씹는 입으로 집안을 휙 둘러보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거들었다. 근데 형님, 그 서윤인가 뭔가 하는 며느리는 어디 갔어? 아이고, 걔는 진짜 맹탕이야. 애 하나 낳은 게 무슨 유세라고 상전 노릇 하려들잖아. 오늘 아침에 형님이 잔치 음식 3상이나 차리라고 시켰는데 표정이 똥 씹은 얼굴이더라고. 형님이 아주 제대로 기강을 잡았어야지. 우리 도연이 같은 번듯한 아들 만난 걸 조상님께 감사해야지. 남편 돈 갉아먹고 살면 분수를 알아야 할 거 아냐. 지금 저 뒤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을걸? 내버려둬. 없는 집구석 출신이라 게을러 빠져서 형님이 굴려야 정신을 차리지. 이 집 주인이 누군지 뼈저리게 알게 말이야. 순간 귀에서 삐소리가 나며 발밑의 땅이 흔들렸다. 어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들은 하나하나가 시퍼런 면도날이 되어 내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가장 신성한 것들을 난도질했다. 내가 어머니에게 드린 돈은 내 아이의 분유를 사고 아내의 몸을 보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돈을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데 우리가 힘들 때 단돈 10원 한 장 보태준 적 없는 인간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쏟아붓고 있었다. 자신의 친손자 하진이의 첫 생일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악독함을 뽐내기 위한 파티의 핑계일 뿐이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장미꽃과 케이크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구두굽으로 새빨간 장미꽃을 지시겨 버렸다. 비틀거렸지만 살기가 가득한 발걸음으로 집 측면의 좁은 골목을 돌아 부엌 뒷문으로 향했다. 싸구려 주방 세제, 냄새와 기름 쩐내가 진동하는 부엌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살며시 문을 밀고 틈새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친어머니를 향한 내 마지막 존경심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미끈거리는 부엌 바닥 한가운데 기름때가 잔뜩 낀 그릇과 냄비들이 작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내 안에 나의 서윤이는 조그만 플라스틱 목욕 의자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그녀가 입은 낡은 반소매 티셔츠는 땀에 흠뻑 젖어 앙상하게 튀어나온 날개뼈에 들러붙어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유령처럼 창백하고 택한 얼굴은 끔찍할 정도였다. 하지만 나를 미쳐버리게 만든 것은 서윤이가 한 손으로만 기름진 전골 냄비를 닦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한 손으로는 열에 들뜬 하진이를 품에 꽉 안고 있었다. 내 아들은 열이 펄펄 끓어 얼굴이 새빨갛고 땀으로 목욕을 한 상태였다. 아이는 덥고 기운이 없어 헐떡이며 앓는 소리로 울고 있었다. 서윤이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팔꿈치로 아이를 흔들어 달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굴욕적인 장면, 아내의 입에는 먹다 남은 식빵 반 조각이 물려 있었다. 잼도 버터도 없는 동네 마트에서 파는 가장 싼 푸석푸석한 식빵 조각이었다. 그녀는 그릇을 닦으며 그 퍽퍽한 빵을 마치 누가 뺏어갈까 두려운 듯 허겁지겁 씹어 넘기고 있었다.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못한 채 저 밖의 인간들은 내 돈으로 킹크랩을 뜯고 있는데 내 아내는 아픈 아이를 안고 공짜로 하녀 노릇을 하며 마른 빵을 씹고 있었다. 바로 자기 자식의 첫 생일날에 턱관절에서 피가 날 정도로 이를 꽉 깨물었다. 몸에서 짐승 같은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 순간 내 안의 남성성은 당장 저 밖으로 뛰쳐나가 잔치상을 뒤엎고 양주병을 깨부수고 내 아내의 피와 살을 파먹는 저 인간들의 낯짝을 후려갈기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들의 쓰레기 같은 밑바닥을 까발리고 욕을 퍼붓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만약 내가 지금 깽판을 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머니는 당장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릴 것이다. 어머니는 얼굴을 핥히고 통곡하며 내가 천하의 불효자라고
동네방네 떠들 것이다. 굴러들어온 며느리년 때문에 어미를 욕하고 친척들을 내쫓는다고. 저 밖의 친척 벌레들은 즉시 합세해 도덕과 어른이라는 잣대로 서윤이를 짓밟을 것이다. 그들은 서윤이가 나를 꼬드겼다고, 천하의 꼴이 친 여우가 모자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몰아갈 것이다. 이를 키우면 가장 상처받는 것은 서윤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새치혀에 찔려 죽을지도 모른다. 안 된다. 나는 감정에 휩쓸린 멍청이처럼 행동해선 안 된다. 나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철저한 방법으로 그들의 명예를 박탈하고 법 앞에서 수치를 주어 2번 다시 내 아내와 아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 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폐부로 얼음장 같은 공기를 밀어넣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기척을 느낀 서윤이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나와 마주치자 입에 물고 있던 빵 조각이 떨어져 더러운 구정물 위로 굴러갔다. 서윤이의 움푹 팬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리고 마치 오랫동안 학대당한 사람의 본능처럼 몸을 잔뜩 움츠리더니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허둥지둥 일어나 옷에 손을 쓱쓱 문질러 닦으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그녀가 오빠 언제 왔어? 라는 말을 다 맺기도 전에 나는 성큼성큼 다가갔다. 나는 서윤이의 손에서 고무장갑과 수세미를 빼앗아 구석으로 집어 던졌다. 몸을 굽혀 하진이를 건네받아 내 넓은 가슴에 꽉 안았다. 아이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남은 한 손으로 서윤이의 손목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목은 뼈만 남은 듯 얇았고 얼음장처럼 찼다. 내가 아내를 일으켜 세우자 그녀는 패닉에 빠져 손을 빼려 애썼다. 거실 쪽으로 이어진 문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힐끔거리며 흐느꼈다. 어머니한테 혼나. 아직 설거지도 다 못했는데. 친척 어른들이 과일 깎아오라고. 나는 아내의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 내 자신조차 소름 돋을 만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꾹꾹 눌러 말했다. 입 다물어. 단 한마디도 하지 마. 그냥 나만 따라와. 지금 이 순간부터 세상 그 어떤 인간도 너한테 그릇 하나 씻게 할 권리 없어. 이 집구석 내가 다 박살낼 거니까. 나는 기저귀 가방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아내를 뒷문으로 끌고 나왔다. 악취나는 골목을 빠져나오며 산더미 같은 설거지 더미는 그대로 버려두었다. 우리는 유령처럼 큰 길가에 세워둔 내 차로 걸어갔다. 차 문을 열고 서윤이와 아이를 뒷좌석에 밀어 넣은 뒤 에어컨을 가장 세게 틀고 햇빛 가리개를 쳐서 실내를 어둡게 만들었다. 서윤이는 아이를 껴안고 오열했다. 좁은 차 안에서 억눌렸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녀에게 생수병을 건넸다. 그녀가 무의식 중에 아직도 꼭 쥐고 있던 식빵 쪼가리를 보자 내 심장이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빵을 빼앗아 길바닥에 던져버리고는 오늘이 저딴 인간들 때문에 우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차 문을 닫고 밖에서 잠가버렸다. 나는 10걸음쯤 뒤로 물러나 커다란 가로수 뒤에 몸을 숨겼다. 웃음소리가 역겹게 넘쳐나는 내 집 마당이 훤히 보이는 자리였다. 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경찰이 전화를 받았다. 나는 즉시 목소리를 헐떡이고 극도의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꾸며냈다. 나는 돈과 번지수까지 내 집 주소를 또박또박 읊었다. 경찰관님, 제가 이 집 세대주인데요. 지금 회사에서 일하다 홈 CCTV를 확인했는데 웬 신원미상의 괴한 20여 명이 담을 넘고 자물쇠를 부수고 저희 집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마약 투약이나 조폭들 모임 같아요. 문신한 사람들도 섞여 있고 남의 집에서 술판을 벌이고 기물을 파손하고 있습니다. 놈들 인원수가 너무 많고 극도로 흥분 상태입니다. 아내와 아기는 외출 중인데 집안에 귀중품과 현금이 많습니다. 놈들이 흉기를 들고 있을지도 모르고 주변 이웃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당장 기동대 병력을 좀 출동시켜 주세요. 1층 거실과 마당을 완전히 점거했습니다. 상황실 경찰은 신속하게 정보를 확인하며 안전을 위해 절대 직접 현장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관할 파출소와 경찰서 타격대가 10분 내로 도착할 것이라 했다. 전화를 끊었다. 스마트폰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거칠고 투박한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댔다. 담배를 한 갭이 꺼내 불을 붙이고 깊게 들이마셨다. 하얀 연기가 서늘한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내 시선은 우리 집 철제 대문에 박혀 있었다. 악마조차 혀를 내두를 서늘한 미소가 내 입가에 번졌다. 어머니, 과시하는 파티가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내 아내와 자식의 피와 살을 짜내어 저 쓰레기 같은 친척들의 싸구려, 아부를 듣는 게 그렇게 짜릿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어머니와 이 썩어 빠진 친척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잔치를 선물해 드리죠. 경찰차 사이렌과 수갑이 호위하는 아주 성대한 잔치를 말입니다. 실컷 쳐드십시오. 곧 그 뱃속에서 모조리 토해내게 될 테니까. 손에 들린 담배가 필터까지 타들어가 손가락을 대었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내 아내가 식빵 쪼가리를 씹고 있던 모습을 떠올릴 때 가슴을 후벼 파던 고통에 비하면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툭 던진 바로 그 순간 내가 가장 기다리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위용, 위용, 위용. 귀청을 찢는 날카롭고 육중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평온한 주택가의 오후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한 대가 아니었다. 112 타격대, 소속 승합차 2대와 관할 지구대 순찰차 1대가 바람을 가르며 우리 집 골목으로 거칠게 꺾어 들어왔다. 적색과 청색의 경광등 불빛이 담벼락을 번쩍번쩍 비추며 놀라 창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이웃들의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선두에선 경찰차가 골목을 막고 선 외제차들 앞에 끼익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다. 차문이 벌컥 열리고 단정한 제복 차림에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관 10여 명이 굳은 표정으로 일사불란하게 뛰어내렸다. 그들은 20명이 넘는 마약, 투약, 의심 조폭들이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았기에 번개 같은 속도로 집 주변을 포위했다. 나는 가로수 뒤에서 피식 웃었다. 쇼가 시작되었다. 내 위치에서는 마당 안에서 벌어지는 아수라장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쿵쾅대던 트로트 음악이 누군가 전원 코드를 뽑아버린 듯 툭 끊기더니 작전을 지휘하는 경찰 간부의 우렁찬 호통이 울려 퍼졌다. 전원 동작 그만, 경찰입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서 손 테이블 위로 올리십시오. 방금 전까지 최고급 양주를 들이켜며 어머니를 여왕처럼 떠받들던 친가 친척들. 그들의 얼굴은 이제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 핏기가 가셨다. 큰아버지는 손을 덜덜 떨다 먹다 남은 킹크랩 조각을 타일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다림질이 잘 된 고급 슬랙스 위로 초장이 질퍽하게 튀었다. 고모들과 숙모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쥐떼처럼 벽 구석으로 움츠러들었다. 어머니의 돈으로 도박 빚을 연명하던 사촌형 기태는 역시나 본성을 드러냈다. 경찰 제복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눈치를 살피더니 슬금슬금 뒷문 쪽으로 주랭랑을 치려 했다. 하지만 베테랑 경찰들의 눈을 피할 순 없었다. 2명의 경찰관이 즉시 덮쳐 기태의 팔을 꺾어 등 뒤로 제압했다. 악! 살살 혀요! 거들먹거리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비루한 비명만 질러댔다. 그리고 모든 시선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우리 어머니가 있었다. 화려한 맞춤 한복을 입고 상석에 앉아있던 어머니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경악과 분노가 피어올랐다. 아마도 이 집안에서 언제나 상전 대접을 받으며 호령하던 버릇이 본인의 권력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망상을 심어준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경찰에 협조하기는커녕 양손을 허리에 짚고 벌떡 일어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 간부를 향해 턱을 치켜들었다. 어머니는 언성을 높여 앙칼지게 삿대질을 해댔다. 아니 지금 남의 집에서 무슨 행패들이야.
내 친손주 돌잔치라 집안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데 짭새들이 왜 허락도 없이 쳐들어와. 내가 경찰서장 형수랑 호형호재하는 사이야. 너희들 당장 옷 벗기고 싶어? 경찰 간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또박또박 고지했다. 저희는 이 집의 합법적인 세대주로부터 괴한들이 자물쇠를 부수고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전원 신분증 제시하시고 이 주소지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십시오. 그 말에 어머니의 말문이 턱 막혔다. 이 집의 등기부 등본 명의자는 나였다. 주민등록 등본에도 나, 아내 서윤이, 그리고 아들 하진이 이름뿐이었다. 어머니의 주소지는 여전히 시골 본가로 되어 있었고 우리와 함께 살고는 있었지만 내 아들 집인데 내 맘이지라며 전입신고를 거부해왔다. 당연히 저밖에 친척 벌레들에게 이 집에 머물 권리를 증명할 서류 따위가 있을 리 만무했다. 경찰이 부하들에게 조서를 꾸미고 전원 파출소로 연행해 주거침입 혐의를 조사하라고 지시하자 어머니는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모든 친척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진 것에 미쳐버린 것이다. 어머니는 사촌형을 연행하려는 젊은 경찰관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밀쳐댔다. 경찰관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붓고 바닥에 뒹구는 킹크랩 껍데기와 쓰레기들 사이로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법은 어머니가 맘대로 패악질을 부려도 찍소리 못하고 인내하던 내 불쌍한 아내가 아니었다.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내뱉은 행위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었다. 간부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지며 명령을 내렸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제압해서 호송차에 태워 철컥. 그 즉시 차갑고 묵직한 수갑이 금팔찌가 주렁주렁 매달린 어머니의 양손목에 찰칵 채워졌다. 그 서늘한 금소금과 함께 어머니의 콧대는 완전히 박살났다. 어머니는 눈을 까뒤집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린 채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명의 경찰관이 어머니의 양 겨드랑이를 껴안다시피 하여 미끄러운 기름진 마당을 질질 끌고 갔다. 나는 짙은 그림자 속에 서서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은 채 그 처참한 몰락의 현장을 고스란히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110이 타격대 승합차 뒷자리에 짐짝처럼 던져졌다. 고상한 척하던 큰아버지부터 입방학했던 고모들까지 모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범죄자 무리처럼 호송차에 낑낑대며 올라탔다. 어머니의 최고급 붉은 실크 한복은 해산물 국물과 흙탕물에 범벅이 되어 끔찍할 정도로 초라하고 수치스러워 보였다. 대문 밖으로 몰려나온 이웃 주민들이 손가락질하며 쑥덕거렸다. 어머니가 내 돈과 내 아내의 피눈물을 짜내어 샀던 알량한 명예, 체면, 자존심은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재가 되어 바스러졌다.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골목을 빠져나가고 잔치상이 엎어진 채 텅 빈 폐허 같은 집만 남았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천근만근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가 하나 치워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몸을 돌려 큰 길가에 세워둔 내 차로 성큼성큼 걸어가 문을 열고 탔다. 에어컨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자 이성이 맑아졌다. 서윤이는 여전히 뒷좌석에 웅크린 채 하진이를 꼭 껴안고 있었다. 내가 타자 서윤이는 퉁퉁 부은 붉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불안과 공포로 가득한 눈빛이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는 들었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눈치였다. 나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는 연말의 오후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려나갔다.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을 뒤로 한 채 나는 룸미러로 서윤이를 힐쩍 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서윤아, 겁먹지 마. 이제부터 너와 하진이의 하늘은 내가 내 두 손으로 직접 바칠 거야. 2번 다시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야.
차는 도심을 향해 빠르게 질주했다. 오늘 밤이 아주 긴 밤이 될 것임을. 그리고 그동안 교묘하게 감춰져 있던 가장 잔인한 진실들이 낱낱이 발가 벗겨질 것임을 나는 직감하고 있었다. 나는 아내와 아기를 강남 한복판에 있는 4성급 호텔로 데려갔다. 은은한 레몬그라스 향기가 풍기는 화려하고 웅장한 로비. 아까 보았던 그 구역질 나는 싸구려 주방 세제 냄새와 기름때 낀 부엌 바닥과의 극명한 대비에 내 가슴은 소금물에 절여진 듯 쓰라렸다. 체크인을 널찍한 방, 새하얀 침대 시트,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은은한 노란 조명. 서윤이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커다란 침대 위에 조심스레 하진이를 눕혔다. 오는 길에 해열제를 먹인 아이는 열이 내렸는지 새근새근 숨을 쉬며 고단한 잠에 빠져들었다. 아이를 눕힌 후 서윤이는 소파 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 양손을 꽉 깍지 낀 채 쉴 새 없이 손가락을 비틀었다. 그녀의 시선은 좁은 새장 속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넓은 하늘로 풀려나 그 자유조차 두려워하는 작은 새처럼 불안하게 방 안을 맴돌았다. 나는 다가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 곁에 앉아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나는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로 서윤이를 달랬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푹 쉬어. 호텔 가운 입고 편하게 있어. 집에서 벌어진 일은 내가 다 알아서 처리했으니까. 설거지나 친척들, 밥 차려줄 걱정은 이제 평생 안 해도 돼. 서윤이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물잔을 내려놓고 욕실로 향했다. 다 늘어난 낡은 티셔츠 너머로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가 흔들리며 위태롭게 걷는 뒷모습이 안쓰러웠다. 15분 후 물소리가 텄고 욕실 문이 열렸다. 서윤이가 호텔에 비치된 하얀 타월 가운을 입고 걸어 나왔다. 너무 깡마른 그녀의 체구에 비해 가운이 너무 컸던 탓에 한쪽 어깨선이 스르륵 흘러내렸다. 그리고 바로 그 찰나 내 동공이 수축하며 번개를 맞은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다. 밝은 객실 조명 아래 드러난 내 아내의 가느다란 창백하고 하얀 어깨 위로 시퍼렇게, 아니 검붉게 죽은 멍 자국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한두 개가 아니었다. 손톱으로 꼬집혀 노랗게 변색된 오래된 상처들, 단단한 물건에 후려 맞은 듯 시뻘겋게 부어오른 최근의 멍들. 나는 튕겨나가듯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이의 어깨를 붙잡았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운을 조금 더 밑으로 끌어내리자 서윤이의 양팔, 어깨, 위쪽 등까지 자잘한 흉터와 멍자국들이 겹겹이 엉켜 있었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항상 긴 솜에 옷만 고집하며 꽁꽁 숨겨왔던 그 끔찍한 상처들. 나는 숨이 막혔다. 서윤이를 올려다보며 목구멍에서 찢어지는 듯한 쇳소리를 냈다. 서윤아, 이 상처들 누가 그런 거야? 혹시 어머니가 그랬어? 서윤이는 화들짝 놀라 황급히 가운을 끌어올려 몸을 가리고 뒷걸음질을 쳤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카펫을 적셨다. 그녀는 고개를 미친 듯이 저으며 자기가 부주의해서 식탁 모서리나 서랍장에 부딪힌 거라고 변명했다. 나는 다가가 그녀를 으스러지게 껴안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손톱으로 쥐어뜯긴 자국이 어떻게 부딪혀서 생겨. 내가 바보 천치였어. 이렇게 될 때까지 못 알아보다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오늘은 전부 다 말해줘야 해. 나의 따뜻한 품과 확고한 태도가 서윤이의 마음에 처진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렸나 보다. 그녀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수천 일의 밤낮을 학대당한 서름이 터져나온 오열이었다. 흐느낌 속에서 서윤이가 털어놓기 시작한 진실은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도려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진실. 내 앞에서는 며느리를 아끼는 좋은 시어머니 행세를 하던 그 가면 뒤에는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잔혹한 통치가 있었다. 내가 매달 생활비로 준 300만 원. 어머니는 그 돈으로 단 한 번도 시장을 보거나 아내의 몸보신을 시켜준 적이 없었기에 그녀는 돈을 모조리 착복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노인정 에어로빅을 가기 전 맛있는 식재료가 가득 찬 대형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웠다. 밖에 꺼내놓은 것은 시들해진 상추 몇 장과 쉰내가 나는 두부 반모가 전부였다. 모유 수유를 하는 서윤이에게 식은 즉석밥에 간장만 비벼 먹으라고 강요했다. 서윤이가 불평이라도 할라치면 어머니는 달려들어 서윤이의 팔뚝 안쪽이나 어깨 밑 여린살을 손톱으로 악독하게 꼬집고 비틀었다. 남편 등골 빼먹는 촌년 주제에 감히 반찬 투정을 해?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을 너 같은 년 사치 부리는데 쓸 줄 알아? 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하지만 육체적 폭력이나 굶주림뿐이었다면 서윤이가 이토록 뼈만 남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장 잔인한 짓은 하진이를 향한 것이었다. 내가 아들을 위해 비싼 돈을 주고 박스째 주문했던 프리미엄 수입 분유들. 어머니는 그것들을 몰래 빼돌려 당근마켓이나 동네 엄마들에게 현금을 받고 팔아넘겼다. 아이가 배가 고파 울어대면 서윤이에게 쌀뜨물에 설탕을 타서 먹이라고 강요했다. 최악의 사건은 지난주 하진이가 급성 폐렴으로 고열과 경련을 일으켰을 때 벌어졌다. 서윤이는 사색이 되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애를 응급실에 데려가게 돈을 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그 악마가 뭐라 했는지 아는가? 그 돈 기태내 사촌형 큰 사업하는데 보태주기로 했어. 애들은 원래 열나고 이앓이 하면서 크는 거야. 병원비 핑계로 내 돈 뜯어낼 생각 마. 여기까지 말한 서윤이는 내 품에서 물러났다. 그녀는 테이블에 던져둔 낡은 핸드백을 뒤지더니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동네 전당포의 전당표였다. 담보물 14K 커플링 결혼 대출금 30만 원. 주변의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내가 결혼식 날 서윤이의 손가락에 직접 끼워주었던 그녀가 보물처럼 여기며 단 한 번도 빼지 않았던 우리의 결혼 반지였다. 아이가 아픈데 수중에 단돈 10,000원 한 장 없고 시어머니가 모든 생존권을 틀어쥐자 내 아내는 아이의 해열제와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몰래 동네 전당포로 달려가 가장 신성한 징표를 푼돈에 넘겼던 것이다. 그 와중에 내 친어머니라는 작자는 기생충 같은 친척들을 대접하겠다고 수십만 원짜리 킹크랩과 양주를 펑펑 사들였다. 나는 마치 벼락을 맞은 나무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모서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30대 남자의 뜨겁고 굵은 눈물이 손가락 틈으로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나의 무능함에 내 아내와 아이가 겪어야 했던 뼈에 사무치는 고통에 오열했다. 그때 호텔 방에 무거운 슬픔을 찢어발기고 내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울려 퍼졌다. 폰을 꺼내 액정을 보니 발신자는 지역 번호, 관할 파출소 번호였다.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머리를 쓸어 넘겼다. 고개를 들었을 때 내 눈빛에는 더 이상 나약한 슬픔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곳엔 오직 새까만 분노와 극도의 잔혹함만이 이글거렸다. 어머니가 심은 씨앗이니 오늘 그 썩어 문드러진 열매를 내 손으로 직접 어머니 입구멍에 쑤셔 넣어드릴 차례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폰을 귀에 가져다 대고 여보세요라고 말하기도 전에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쇳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터져 나왔다. 경찰관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였다. 가식적인 울음소리와 분노가 뒤섞인 그녀가 수십 년간 나를 조종할 때 써먹던 특유의 가스라이팅 톤이었다. 도연아, 천하의 몹쓸 놈아, 너 지금 어디야? 당장 파출소로 안 튀어와? 너 어미랑 친척 어른들이 이 깡패 같은 짭새들한테 갇혀있는 거 안 보여? 무단 침입? 내 눈깔이 삐었어? 온 가족이 잔치하는 거 뻔히 봤으면서 신고를 해? 당장 와서 고소 취하하고 큰아버지랑
기태한테 무릎 꿇고 빌어. 내 얼굴, 우리 집안 체면을 내 놈이 똥통에 쳐박아?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폰을 귀에서 살짝 떨어뜨린 채 침묵을 지켰다. 수화기 너머로는 아주머니 조용히 하세요. 라는 경찰관의 호통 소리와 친척들의 겁에 질린 수군거림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내가 아무 말이 없자 겁을 먹었다고 착각한 어머니는 톤을 바꿔 서윤이에게 화살을 돌렸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서윤이 그 요물년이 널 꼬드긴 거지? 총구석에서 굴러먹던 독사 같은 년. 내가 잔치 음식 좀 하라고 심부름 시켰더니 앙심을 품고 남편을 꼬드겨 시어미를 유치장에 쳐넣어? 그녀는 도둑년이야. 오늘 낮에 내 방에 뒀던 순금 5돈짜리 목걸이가 없어졌어. 100% 내 마누라년이 훔쳐서 도망갈 궁리한 거라고. 당장 와서 나 빼내. 당장 가서 그 여우 같은 년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테니까. 그년이랑 애새끼 당장 알몸으로 길바닥에 쫓아낼 거야. 순금 목걸이라는 단어에 헛구역질이 쏠렸다. 그녀가 말한 그 목걸이는 결혼할 때 서윤이의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물려준 서윤이의 혼수품이었다. 그걸 훔쳐다 팔아먹고 도둑으로 몰다니 흑백을 뒤집어도 유분수지. 내 가슴 속 이 여자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핏줄에 대한 미련마저 툭 끊어져 버렸다. 나는 감정을 완벽히 배제한 빙산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어머니의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를 끊었다. 거기 파출소 경찰관님 맞으시죠? 전화기 좀 넘겨받으시죠. 방금 110이 신고했던 세대주입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엄격하고 묵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10여 명을 주거 침입 혐의로 연행했는데 이들이 본인 가족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특히 난동을 부린 나이든 여성은 공무집행방해로 따로 수갑을 채워 분리해둔 상태이며 세대주가 직접 출석해 신원 확인과 사건 정황을 진술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나는 수화기 너머로 내 어머니가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아주 또렷하게 대답했다. 경찰관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파출소에 잡혀있는 인간들 중 백희숙이라는 여자가 제 친어머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쓰레기들은 저와 아무런 법적, 혈연적 관계가 없습니다. 제 집에 들어오라고 허락한 적도 없고요. 고소 취하 안 합니다. 무단 침입으로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15분 내로 파출소로 가서 추가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나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0.5초도 망설이지 않고 외투를 챙겨 입은 뒤 서윤이에게 안에서 문을 단단히 잠그고 나 외에는 누구에게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가 차를 몰았다. 20분 후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선 나는 눈앞의 처참한 광경에 헛웃음이 튀어나올 뻔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콧대 높게 어른 행세를 하던 친척 무리가 폐잔병처럼 쭈그리고 앉아 복도 벽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다. 구겨진 옷차림에 잿빛이 된 얼굴, 어린 것들이라며 훈장질을 하던 큰아버지는 경찰이 준 종이컵을 들고 덜덜 떨다 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도박쟁이 사촌형 기태는 양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내 그림자가 나타나자 무리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 도현아, 제발 살려다오 라며 들썩였지만 경찰관이 삼단봉을 책상에 탁 내리치며 가만히 앉아 계세요 라고 일갈하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나는 그 벌레 같은 인간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곧장 당직 조사관의 자리로 걸어갔다. 의자에 양손이 수갑으로 묶인 채 앉아있던 어머니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눈에는 피핏발이 선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 이면에는 낯선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평생 제 말이라면 껌벅 죽던 고분고분한 아들이 이렇게 살기를 뿜어내며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으리라. 네가 감히 경찰한테 우리가 남이라고 해? 서윤이 그 독사 같은 년이
탄 미약이라도 처먹은 거냐? 내가 널 배 아파 낳고 길렀어. 그런데 어미 손에 수갑을 차게 만들어? 당장 수갑 풀라고 해. 기태랑 큰아버지도 당장 풀어. 안 그러면 나 너하고 의절할 거야. 온 동네방네에 내 놈이 제 어미를 팔아먹은 폐류나라고 소문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테니까. 나는 맞은편 의자를 빼내 천천히 앉았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 눈빛에는 티끌만한 양보도 모정이라는 알량한 감정의 파문도 없었다. 의절이라고? 나는 감정의 기복 없이 차분하게 그러나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뱉어냈다. 어머니, 제가 아직도 어머니 아들이라는 그 껍데기 같은 타이틀에 연연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를 낳아놓고는 제 아내의 피와 살을 뜯어 저 밖에 찰거머리 같은 인간들 배나 불렸잖아요. 며느리는 맨밥에 마른 식빵을 씹으며 설거지하게 만들고 제 돈으로 킹크랩에 양주를 퍼마시며 호의호식하셨죠. 아내를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꼬집고 팼잖아요. 손주 분유 팔아먹고 아플 때 병원비 낼 돈마저 저 도박꾼 새끼한테 갖다 바치셨죠. 나는 책상을 쾅 내리쳤다. 올려져 있던 서류 더미가 펄쩍 뛰었다. 며느리가 금목걸이를 훔쳐요? 착각하셨나 본데 서윤이 친정엄마가 준 그 금목걸이 어머니가 몰래 내다 팔아서 저 기태 형놈 도박 빚 펑크난 거 메워준 거잖아요.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만 한다고 눈뜬 장님인 줄 아셨습니까? 그녀의 몸이 굳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마침내 가장 은밀하게 숨겨왔던 더러운 비밀이 폭로되자 악인의 머릿속에도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너 그게 무슨 헛소리야? 누가 내가 훔쳤다 그래? 증거 있어? 애미를 도둑년으로 몰아? 나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증거요? 조금 있다 질리도록 보여드리죠. 하지만 그 전에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조서를 꾸미던 수사관을 향해 몸을 돌리며 크고 분명하게 말했다. 수사관님, 고소를 절반만 취하하겠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는 친어머니라는 이유로 신원 보증을 서겠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있는 저 무리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특히 나는 고개를 돌려 유리문 너머로 덜덜 떨고 있는 사촌형 기태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저기 있는 저 기태라는 인물. 제가 이 파출소로 오기 전 집을 확인해 보니 금고에 있던 거액의 현금과 이 집의 등기권리증, 집문서, 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저자는 심각한 도박 빚을 지고 있는 자로 제 어머니를 속이거나 공모하여 절도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저자의 소지품과 주거지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머니의 목구멍이 천 막힌 듯 기괴한 소리가 났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고 손목을 옥죄는 수갑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다. 안 돼! 멈춰! 기태는 건드리지 마! 하고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수사관은 이미 수첩을 덮고 일어선 후였다. 그는 밖으로 나가 부하들에게 용의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소지품 검사를 지시했다. 하늘의 그물은 엉성해 보여도 결코 죄인을 놓치지 않는 법. 경찰이 사촌형 기태의 몸을 수색하자마자 그의 두꺼운 패딩 안주머니에서 비닐로 꽁꽁 싼 서류 뭉치가 툭 떨어졌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의 등기권리증 원본이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 서류 사이에 내 도장이 찍힌 위조된 부동산 담보대출 위임장과 정체 모를 유령 법무사 사무소의 명함이 끼워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촌형은 바닥에 와르르 무너지며 파출소 타일 바닥에 대고 살려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다. 그 꼴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던 어머니는 눈을 하얗게 뒤집어 까더니 조사받던 의자 위에서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오늘 거하게 차려진 해산물 파티는 단순한 허영심이 아니었다. 사촌형 놈이 내가 피땀 흘려 세운 가정을 통째로 사채업자에게 넘기기 위해 어머니를 꼬드겨 나에게 술을 먹이고 시선을 돌리려 했던 치밀하고도 완벽한 사기극의 장막이었던 것이다. 나는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는 어머니를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내 심장 속 분노의 불씨는 이제 거대한 횃불이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어머니가 내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 했다면 나는 그녀에게 지옥의 밑바닥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다. 동네 의원 응급실 앞 나는 묵묵히 서 있었다. 어머니는 가짜 기절에서 깨어나 링거를 맞으며 허공만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단 한마디의 사과나 변명도 없이 그녀는 참담한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막으로 침묵을 택했다. 파출소에서는 내 위조된 서명과 인감이 찍힌 위임장, 집문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기태는 절도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유치장에 갇혔다. 나머지 친척들은 소란을 피운 죄로 경범죄 처벌 스티커를 발부받고 쫓겨나듯 풀려나 각자 야반도주하듯 시골로 도망쳤다. 불과 몇 시간 전 킹크랩을 대접하던 어머니를 뒤돌아보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는 병실에 들어가지 않고 몸을 돌려 차로 향했다. 서윤이와 하진이가 있는 호텔로 차를 몰았다. 밤이 깊어 안개가 자욱하고 서늘했다. 운전대에 머리를 기댄 채 오늘만 벌써 5번째 담배를 피워 물었다. 머릿속으로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았다. 평소 돈과 재산이라면 벌벌 떠는 어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내 집문서를 훔쳐다 기태에게 넘겼을 리가 없다.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거나 어떤 미끼에 단단히 물렸음이 틀림없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켜 은행 앱에 접속했다. 내가 올해 말 개인 사업체를 차릴 미천으로 모아두고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개설해둔 1억 원짜리 정기예금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잠시 로딩되더니 나타난 숫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잔액, 0원. 1억 원이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버렸다.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2달 전 어머니가 내가 맡겨둔 종이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간 상태였다. 턱관절이 뻐근할 정도로 이를 갈았다. 오늘 낮 어머니가 그토록 위세를 떨며 해산물 잔치를 벌였던 진짜 이유. 그것은 허영심을 넘어선 기가 막힌 호구 모집 사기극이었다. 파출소에서 친척들이 웅성거리던 말을 떠올려 보니 모든 상황이 아귀가 맞았다. 최근 어머니는 시골에 내려가 본인이 기태와 함께 지방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기획부동산 땅 투기에 투자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것이다. 어머니는 내 돈 1억 원을 기태의 도박 빚구덩이에 쏟아붓고도 그것이 대박이 날 투자금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아니, 자신을 세뇌시켰을 것이다. 가짜 부동산 브로커 행세를 한 기태는 서울에서 성공한 엔지니어 아들을 둔 어머니의 신용을 방패 삼아 시골 친척들의 쌈짓돈을 쓸어 담으려 했다. 오늘의 돌잔치 파티는 사실상 마지막 투자 유치 클로징을 위한 쇼였다. 화려한 옷과 고급 음식으로 친척들의 눈을 멀게 하여 그들의 남은 전 재산을 기태에게 갖다 바치게 만들 속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 집문서는 그 사기극의 마지막 보증수표였다. 기태는 그 문서를 사채업자에게 넘기고 급전을 땡겨 당장 목을 조여오는 도박빚을 막으려 했을 것이다. 내 아내와 내 아들은 그저 어머니의 헛된 탐욕과 허세를 장식하기 위해 쓰이고 버려지는 헐값의 도구에 불과했다. 아내가 부엌에 갇혀 빵 조각을 씹은 것도 하진이가 분유를 굶은 것도 모두 그 잔치를 위한 비용을 대기 위함이었다. 분노와 탐욕이 나를 낳아준 여자를 끔찍한 괴물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창밖으로 담배를 던지고 가속 페달을 거칠게 밟았다. 호텔로 가지 않고 방향을 틀어 다시 내 집으로 향했다. 오늘 밤 이 썩어 빠진 종양 덩어리를 내 가족에게서 영원히 도려낼 마지막 무기,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집은 쥐 죽은 듯 고요하고 어두웠다. 마당에 널브러진 킹크랩 껍데기에서 역겨운 비린내가 진동했다. 부엌에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내 아내의 수모를 증명하듯 쌓여 있었다. 나는 내 침실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고 뒷판의 틈새로 손을 뻗어
먼지가 뽀얗게 쌓인 검은색 소형 NAS 네트워크 저장 장치 하나를 꺼냈다. 2년 전 동네에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릴 때 나는 직접 집 안팎에 CCTV 3대를 설치했다. 거실, 부엌, 그리고 복도였다. 하지만 반년 전 어머니는 감시당하는 기분이라며 신경질을 냈고 빗자루로 거실 카메라를 부숴버렸다. 나는 어머니 뜻대로 거실 카메라는 고치지 않았지만 부엌과 복도의 카메라는 눈에 띄지 않게 선을 빼내어 옷장 뒤 독립된 NAS 저장 장치에 연결해 두었다. 카메라는 지난 6개월간 은밀하게 모든 영상을 저장하고 있었다. 노트북을 켜 저장 장치를 연결했다. 차가운 모니터 불빛이 내 굳은 얼굴을 비췄다.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며 확인한 영상들은 한 편의 공포 영화보다 더 잔혹했다. 지난달 5일 서윤이가 부엌에서 아이의 이유식을 끓이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가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뜨거운 이유식 그릇을 빼서 벽에 집어던지고 붉은색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으로 서윤이의 등과 어깨를 미친 듯이 꼬집고 때렸다. 서윤이는 구석에 움츠러들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다. 소고기 이유식? 미쳤어? 내 아들이 등골 빠지게 돈 벌어오는데 얹혀 사는 년이 유세를 떨어? 지난달 15일 기태가 집에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며 윽박지르던 날 복도 카메라에는 어머니가 우리 부부의 안방에 몰래 들어가 서윤이의 폐물함에서 예물 순금 목걸이를 꺼내 현관에 선 기태의 손에 쥐어주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며 서윤이를 쥐잡듯 잡았었다. 하지만 내 피 속의 수분을 모조리 얼려버린 영상은 바로 오늘 아침 하진이의 첫 생일날 찍힌 영상이었다. 열이 펄펄 끓는 하진이가 유모차에서 울고 있고 서윤이는 아기를 달래며 친척들 잔치 음식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머니가 다가오더니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그리고는 내가 100일 기념으로 맞춰주었던 24K 순금 돌반지와 팔찌를 벗겨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하진이가 자지러지게 울자 서윤이가 기겁하며 달려와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렸다. 어머니는 그대로 손을 들어 서윤이의 뺨을 세차게 후려갈겼다. 이거 팔아서 큰아빠들 먹일 양주 살 거다. 애새끼 몸에 금붙이는 무슨. 닥치고 음식이나 해. 서윤이는 타일 바닥에 처박혀 오열했고 어머니는 열나는 아이가 악을 쓰며 우는데도 차갑게 몸을 돌려 나갔다. 나는 노트북 키보드에 이마를 쳐박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내 손으로 악마를 집안에 들이고 핏줄이라는 알량한 믿음 하나 때문에 내 아내와 자식을 생지옥에 방치했구나. 나는 USB의 영상들을 복사하고 가슴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강철 같은 증거가 내 손에 들어왔다. 내일 한 남자의 마지막 인내심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집을 잠그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서윤이는 지쳐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앙상하고 상처투성이인 아내의 등을 뒤에서 살며시 껴안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독한 맹세를 속삭였다. 단 한 놈도 빠짐없이 무릎 꿇리고 네가 빼앗긴 모든 걸 되찾아 줄게. 사건 발생 3일 후 나는 어머니를 동네 의원에서 큰 대학병원 1인실로 옮겨주었다. 어머니의 끈질긴 요구 때문이었다. 사촌형 기태가 유치장에 수감되자 친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기태의 기획부동산에 돈을 꼬라박은 친척들은 사기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들은 감히 경찰에 신고할 배짱은 없었고 기태의 보증인이었던 어머니를 타겟으로 삼았다. 그날 아침 큰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친족의 어른 자격으로 어머니의 병실에서 긴급 가족회의를 열 테니 참석하라는 통보였다. 집안일은 밖으로 새어나가기 전에 조용히 덮는 게 상책이다. 네가 와서 확실히 정리해라. 나는 차갑게 웃었다. 좋습니다. 저도 판이 깔리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작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든 채 홀로 VIP 병실 문을 열었다.
널찍한 방 안은 전날 혼비백산에 도망쳤던 친척들로 바글바글했다.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는데 며칠 전 쓰러질 때의 처량함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은 도끼와 계산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도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적대감으로 끈적이는 공기 속에서 큰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들고 온 지팡이로 바닥을 툭툭 치더니 훈계질을 시작했다. 그는 나를 쥐락펴락 하려는 듯 아내 말만 듣고 친척을 경찰에 넘기고 늙은 어미를 병원 신세지게 만든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내가 당장 경찰서로 가서 기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 어머니가 친척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빌린 돈 1억 원, 사실상 기태에게 갖다 바친 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내 입술이 열리기도 전에 어머니가 먼저 곡소리를 내며 불쌍한 피해자 연기를 시작했다. 그 화살은 당연히 그 자리에 없는 내 아내 서윤이를 향했다. 아주버님, 저것 보세요. 제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촌구석에서 굴러온 요물 같은 년한테 홀려서 지혜미를 사지로 내몹니다. 그 집, 그 땅, 다 우리 조상님 덕에 얻은 겁니다. 제가 기태 사업 잘 되라고 집문서 잠깐 빌려준 게 다 우리 집안 잘 되자고 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서윤이 그 구미호 같은 년이 남편을 조종해서 집안을 풍비박산 냈어요. 걔가 들어온 뒤로 집안 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요. 어머니는 침대 시트를 치며 발악했고 친척들은 옳다구나 하며 합세해 서윤이를 남편 잡아먹을 년이라며 물어뜯었다. 도현아, 오늘 집안 어른들 다 모인 자리에서 최후 통첩하마. 당장 그 여우 같은 마누라년 이혼 서류 도장 찍고 빈손으로 내쫓아라. 기태고소 취하하고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어른들 돈부터 갚아. 안 그러면 나 여기서 당장 혀 깨물고 죽어버릴 테니까. 애미 죽인 불효자 꼬리표 달고 세상 천지 어디서 고개 들고 사나 보자. 나는 팔짱을 낀 채 핏줄이라는 이름표를 단 쓰레기들의 협박과 모욕을 평온하게 듣고 있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표독스러움이 가득했다. 어른들의 압박과 효도라는 무기, 그리고 목숨을 건 협박이면 나약한 아들놈이 무릎을 꿇을 거라 착각한 것이다. 며느리를 내쫓아 집을 차지하고 자신의 헛된 투자와 조카놈의 빚을 메꾸려는 완벽한 수작. 하지만 그녀는 단단히 착각했다. 과거에 착해 빠진 도현이는 그날 부엌 바닥에서 완전히 죽어버렸다. 나는 천천히 병실 벽에 걸린 대형 스마트 TV 쪽으로 걸어갔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포트에 꽂고 리모컨을 들었다. 살기가 등등한 친척들의 얼굴을 훑어보며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들 깔끔하게 정리하길 원하시죠? 어머니는 제가 이혼하고 집을 팔아 사기꾼들 빚을 갚길 원하시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제가 준비한 짧은 다큐멘터리 한 편 감상하시죠. 다 보시고 나서 누가 알몸으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지 결정해 봅시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TV 화면이 밝아지며 이 역겨운 가문의 가장 더러운 민낯이 공개되었다. 병실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TV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잡음만이 맴돌았다. 화면 좌측 상단에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다. 첫 번째 영상. 어머니가 부엌으로 난입해 서윤이의 이유식 그릇을 집어던지고 미친 듯이 매질을 하는 장면이었다. 얹혀 사는 년이 유세를 떨어 라는 앙칼진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다. 두 번째 영상. 어머니가 서윤이의 패물함에서 예물 목걸이를 훔쳐 기태의 손에 쥐어주는 선명한 복도 CCTV 영상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상. 어머니가 열나는 하진이의 금반지를 벗겨 챙기고 서윤이의 뺨을 후려치는 돌잔치 날 아침의 모습. 나는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다. 며느리의 뺨을 때리기 위해 치켜든 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이 화면에 정지되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기세등등하던 친척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 그리고 구역질 나는 진실에 직면한 당혹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들이 떠받들던 집안의 어른이
사실은 며느리를 학대하고 좀 도둑질이나 하는 파렴치한이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서류 가방에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퍽 소리가 나게 던졌다. 다들 눈 크게 뜨고 똑똑히 보십시오. 나는 낮지만 비수 같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이건 제 정기예금 통장 거래 내역서입니다. 제 돈 1억 원. 이 여자가 몰래 현금으로 다 뽑아서 저 기태놈한테 갖다 바쳤죠. 여러분이 말하는 그놈의 기획부동산 대박 투자 명목으로 말입니다. 나는 다른 서류 한 장을 치켜들었다. 그리고 이건 기태놈 품에서 나온 제 위조, 인감이 찍힌 위임장입니다. 부동산 대박? 웃기지 마십시오. 저놈은 도박 빚쟁이입니다. 제 집문서로 사채업자한테 급전 땡기려고 만든 가짜 서류라고요. 애초에 분양할 땅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큰아버지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벌벌 떨리는 손으로 내역서를 확인했다. 고모들이 모여들더니 그중 한 명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형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집 노후 자금 털어서 기태한테 준 돈 어째서 땅 사서 3배로 불려준다며 기태랑 짜고 우리 돈 다 훔쳐 먹은 거야? 어머니는 시체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침대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아, 아니야. 기태가 곧 등기 나온다고 했어. 니들 돈은 로비 자금으로. 로비 자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작은아버지가 탁자를 걷어차며 고함을 질렀다. 손주 금반지까지 벗겨 팔아먹는 년이 무슨 투자를 해. 기태, 그놈 도박 빚으로 다 날아간 거 아니야. 기태는 지금 빵에 들어갔고 우리 돈 어떻게 할 거야. 이 사기꾼 년아. 최고급 VIP 병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 편에 서서 나를 욕하던 친척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이 날아갔다는 사실에 미친 개처럼 돌변하여 어머니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들은 삿대질하고 쌍욕을 퍼부으며 심지어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점잖은 체하던 가식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탐욕과 짐승 같은 본성만 남았다. 나는 팔짱을 낀 채 그 아수라장을 구경했다. 어머니는 산발이 된 채 친척들에게 뜯기며 살려달라고 통곡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애절한 눈빛을 보냈지만 나는 비웃음이 섞인 싸늘한 시선으로 응답할 뿐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귓가로 다가가 속삭였다. 어머니, 보이십니까? 어머니가 도박꾼 조카를 감싸고 제 아내와 아이를 짓밟은 대가가 바로 이겁니다. 서윤이는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이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사람은 바로 어머니십니다. 나는 TV에서 USB를 뽑고 서류를 챙겨 병실 밖으로 걸어나갔다. 등 뒤로 친척들의 악을 쓰는 소리와 어머니의 절망적인 통곡 소리가 병원 복도를 메아리쳤다. 그들의 연극은 끝났다. 이제 나만의 진짜 전쟁을 시작할 차례였다. 그날 이후 친척들은 뿔뿔이 흩어져 기태를 고소해 푼돈이라도 건져보려 혈안이 되었다. 어머니는 병원에 홀로 버려졌다. 간호사가 원무과에 수납하라고 연락이 오면 병원비만 이체해 줄 뿐 나는 단 한 번도 병실에 찾아가지 않았다. 나는 서윤이와 하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밴 물건들을 싹 다 내다 버렸다. 도어록을 바꾸고 최신형 사설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다. 아내가 내 집에서만큼은 완벽한 안전을 느끼길 바랐다. 안정을 되찾아가며 서윤이의 얼굴에 다시 핏기가 돌고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나는 두 번 다시 어떤 위협도 우리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 법. 어느 날 아침 현장으로 출근한 내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시중은행 대출 회수팀 직원이었다. 백도현 고객님 맞으십니까? 고객님께서 주식회사 성발건설의 30억 원 한도 기업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현재 3개월째 이자가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대위변제하시지 않을 경우 담보로 제공된 고객님 명의의 판교 단독주택에 대해 즉시 가압류 및 경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장이 위액 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30억 원, 연대보증, 성발건설. 나는 그런 회사는 들어본 적도 없고 은행에 가서 보증 서류에 사인한 적은 더더욱 없었다. 즉시 반차를 내고 은행 지점에 찾아가 담당자를 만났다. 그가 내민 대출 서류를 넘겨보던 내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주식회사 성발건설의 대표는 백기태, 바로 내 사촌형이었다. 건축자재 도소매의 명목으로 30억 원을 빌렸고 그 서류 맨 뒷장에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연대보증 약정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 약정서에 찍힌 내 이름 석자와 인감도장이었다. 내 글씨체를 교묘하게 위조한 서명, 그리고 위조가 불가능한 나의 진짜 인감도장. 그 밑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원본까지 붙어 있었다. 나는 책상을 내리치며 이건 명백한 위조 서류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싸늘한 표정의 지점장이 나타나 내 앞에 사진 몇 장을 밀어놓았다. 고객님, 저희는 규정대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건 대출 약정 당일 은행 창구 CCTV 캡처 화면입니다. 사진을 집어든 순간 나는 두 번째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사진 속에 내 얼굴은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다. 어머니는 화려한 옷을 입고 기태, 그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정체불명의 남자와 함께 창구에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내 체격과 비슷했고 심지어 내가 평소 즐겨 입던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고 있었다. 흩어져 있던 악의 퍼즐 조각이 하나의 잔혹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어머니는 내 방을 뒤져 나의 진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훔쳤다. 그리고 기태와 짜고 내 대역을 할 놈을 고용해 내 옷을 입혀 은행에 데려간 것이다. 7순이 넘은 노모가 아들의 신분증과 도장을 들고 와서 가족 사업에 보증을 서는 척 연기하며 실적에 눈먼 은행 직원의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를 뚫고 30억을 대출받은 것이다. 경찰에 압수된 그 위조 위임장과 사채업자는 기태의 개인적인 빚을 막기 위한 플랜 B에 불과했다. 이 30억 원짜리 은행 대출이야말로 기태가 도박으로 탕진한 진짜 거대한 부채 덩어리였고 어머니는 기태를 구하기 위해 자기 친아들의 전 재산을 기꺼이 제물로 바친 것이다. 30억, 어떤 가정이든 산산조각 내버릴 수 있는 금액. 은행이 소송을 걸면 집은 넘어가고 우리 가족은 길바닥에 나앉고 나는 평생 갚지도 못할 빚쟁이가 될 판이었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만 잔인했던 것이 아니었다. 도박 중독자 조카를 위해 친아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만큼 악랄하고 멍청했다. 은행을 나서는 내 눈앞이 잿빛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공포는 이내 차갑고 면밀한 살기로 변했다. 나는 이 집을 절대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 사기단 놈들을 뿌리까지 뽑아 모조리 감방에 쳐넣고 말겠다. 나는 곧바로 강남경찰서 지능범죄 수사대를 찾아가 사문서 위조, 사기, 명의도용 혐의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은행 CCTV 사진과 서류 사본을 증거로 냈고 파출소 유치장에 있는 기태를 주범으로 지목했다. 수사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즉각 기태의 신병을 인계받아 인지 수사로 전환했다. 법의 처벌을 기다리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으나 하늘은 내 인내심의 바닥을 시험하려는 듯했다. 며칠 후 집에서 쉬던 서윤이가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였다.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손발을 덜덜 떨며 자꾸 헛구역질을 했다. 낮에도 몽롱한 상태로 잠에 빠져들기 일쑤였다. 학대의 후유증이나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녀를 대학병원으로 데려갔다.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아든 내과 과장님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팼다. 아내분이 혹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고용량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입니까? 나는 멍해졌다. 아닙니다.
지금 모유 수유 중이라 영양제랑 산후용 철분제 말고는 먹는 약이 없는데요. 의사가 차트를 탁 내리치며 언성을 높였다. 영양제라뇨. 환자 혈액에서 다량의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아주 강력한 향정신성 수면 유도제입니다. 처방 없이 이런 약을 장기 복용하면 극심한 신경쇠약, 환각, 단기 기억 상실을 유발하고 자칫하면 호흡곤란으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도대체 남편분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아내가 독약을 먹고 있게 방치한 겁니까?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다. 졸피뎀, 강력한 수면제.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 아내가 그걸 어디서 구했단 말인가? 영양제는 모두 내가 직접 유명 약국에서 사온 것들 뿐이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안방의 약통들을 모조리 뒤집어 엎었다. 서랍 구석에서 하얀색 플라스틱 통이 나왔다. 겉에는 산모용 종합 비타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올 때 용한 한의원 원장에게 특별히 지어온 거라며 매일 2알씩 서윤이에게 억지로 먹이던 그 약이었다. 나는 노란색 알약들을 손바닥에 쏟아냈다. 겉보기엔 평범한 비타민 같았지만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니 화학약품 특유의 역겨운 냄새가 훅 끼쳤다. 나는 그 약통을 들고 병원 검사실로 달려가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그 노란 알약들은 비타민으로 교묘하게 위장된 졸피뎀 성분의 강력한 수면 유도제였다.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모든 끔찍한 그림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어머니는 단순히 서윤이를 때리고 굶긴 것이 아니었다. 매일같이 며느리의 입에 수면제를 쑤셔 넣어 서서히 약물 중독자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왜 며느리에게 독약을 먹였는가?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과거 어머니가 친척들에게 흘리듯 하던 말을 떠올렸다. 우리 서윤이가 요새 귀신을 보는지 정신이 오락가락해. 눈은 풀려가지고 저러다 애 안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릴까 무서워. 도연이한테 말해서 며느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라도 시켜야겠어. 어머니는 철저히 계획을 짰던 것이다. 서윤이를 서서히 미치광이로 만들어 정신과 질환 진단을 받게 한 뒤 강제 이혼을 시키거나 폐쇄병동에 쳐넣을 작정이었다. 그러면 아이의 양육권도, 이 집도, 내 재산도 온전히 그녀의 통제 아래 놓일 테니까. 세상 그 누구도 미친 여자의 말은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그 여자의 악독함은 인간의 범주를 넘어섰다.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도박쟁이 조카를 살리기 위해 모유 수유를 하는 어린 엄마의 몸과 정신을 독약으로 파괴하려 했던 진짜 악마. 나는 수면제가 든 약통을 꽉 움켜쥐었다. 손등에 시퍼런 핏줄이 튀어나왔고 두 눈은 핏발이서 붉게 타올랐다. 이제 때가 왔다. 법의 심판만 느긋하게 기다릴 순 없었다. 나는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미끼로 삼아 마지막 덫을 놓기로 했다. 뒤에 숨은 조폭 놈들까지 한 번에 끌어내 모조리 지옥불에 쳐넣을 작정이었다. 나는 경찰서 경제범죄 수사팀에서 경위로 일하는 대학 동기 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날 밤 가장 잔혹하고 완벽한 반격 시나리오가 완성되었다. 다음 날 나는 카페 구석 자리에서 강 형사에게 위조된 은행 대출 서류, 1억 원이 증발한 통장 내역, 그리고 졸피뎀이 든 약통을 모두 넘겼다. 내 이야기를 다 들은 강 형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기태의 대출 사기건 뒤에 단순한 브로커가 아니라 기업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뜯어내며 뒤를 봐주는 거대 조직폭력배 황 사장파가 엮여 있다고 했다. 기태는 그들에게 빚이 물려 조종당하는 장기 말일 뿐이었다. 이 거대한 사기 대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내 집에 걸린 30억짜리 근저당을 원천 무효화하려면 그들이 불법 채권 추심과 사기 대출금 배분 거래를 하는 현장을 덮쳐야 했다. 강 형사는 나를 빤히 보며 네가 호랑이 굴에 미끼로 들어갈 배짱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그 정도 깡다구도 없으면 내 아내 남편 자격도 없지. 수사팀은 기태를 미끼로 쓰기 위해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여 잠시 풀어주는 척했다. 물론 24시간 철통 같은 밀착 감시가 붙었다. 기태를 밖으로 빼내 황 사장 조직과 접선하게 만들려는 함정이었다. 결전의 날 아침, 나는 수염을 깎지 않고 눈밑을 검게 칠해 며칠 밤을 새운 페인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실 문을 열었다. 나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고개를 낸돌리며 삐진 척 연기했지만 곁눈질로 내 초췌한 몰골을 살피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렁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세상이 끝난 놈처럼 절망적인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다. 어머니, 은행에서 집 압류 들어온대요. 회사도 위태롭고 갑자기 30억 빚더미에 앉게 생겼어요. 이대로 가면 저 신용불량자 되고 서윤이랑 하진이는 길바닥에 나앉아요. 나는 가짜 눈물을 짜내며 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하셨어도 제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조폭들한테 칼부림당하게 둘 순 없잖아요. 결단 내렸습니다. 이 집 현금 박치기로 40억의 금매로 넘기기로 했어요. 나는 침을 꼴깍 삼키고 또박또박 덧붙였다. 그 돈으로 기태 형 쪽 조폭놈들한테 30억 갚고 대출 보증 서류 회수할 겁니다. 남은 돈 10억으로 어머니 시골에 집 하나 사드리고 저희 부부는 원룸 월세방 얻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내 예상은 단 1, 2민도 빗나가지 않았다. 집을 팔아 현금으로 빚을 갚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의 눈동자에 주체할 수 없는 탐욕과 환희의 빛이 번뜩였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옷소매로 마른 눈물을 훔치며 가련한 연기를 이어나갔다. 아이고 도연아, 이 어미가 다 기태. 그놈 불쌍해서 집안 살려보려다 사기를 당했구나. 네가 이렇게 큰 결심을 해주다니 널 낳은 보람이 있다. 나는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꾹 참고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현금 30억, 큰 여행 가방에 준비해 놨어요. 제 차 트렁크에 있습니다. 근데 전 기태형 못 믿어요. 어머니가 직접 기태형 뒤에 있는 진짜 사채업자 황 사장이란 놈한테 연락하세요. 저랑 직접 만나서 거래하자고 하세요. 돈 건네주는 즉시 내 눈앞에서 차용증이랑 위조 서류 전부 찢어버려야 합니다. 어머니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즉시 폰을 집어들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표정은 승리감에 취해 있었다. 황 사장님? 예, 우리 아들놈이 집 팔아서 돈 마련했어요. 현찰로요. 당장 기태 데리고 엑스룸살롱 VIP 카페로 오세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쥐새끼들이 드디어 독이 든 치즈를 덥석 물었다. 오후 2시, 인적이 드문 시외가게 유흥가 골목. 조폭들의 불법 도박장 겸 아지트로 쓰이는 엑스카페 VIP룸. 나는 묵직한 알루미늄 서류 가방을 들고 혼자 방에 들어섰다. 가방 안에는 30억 원이 아니라 겉면에만 진짜 5만 원짜리가 덮여 있고 속은 영화 촬영용 가짜 지폐로 꽉 채워진 돈다발이 들어 있었다. 가방 밑바닥에는 강 형사팀이 설치한 초소형 GPS와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굽신거리며 가장 먼저 들어왔다. 그 뒤로 풀려난 기태가 사색이 된 얼굴로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차고 온몸에 이레즈미 문신을 감은 빡빡이. 황 사장과 덩치 큰 건달 2명이 살기를 뿜으며 입장했다. 나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가방을 툭툭 쳤다. 황 사장이 맞은편에 거만하게 털썩 앉더니 탁자 위로 대출 위임장 원본과 기태, 어머니가 찍어준 불법 사채 차용증 뭉치를 툭 던졌다. 장난질 치면 내일 내 놈 집구석에 빨간 레커칠과 까나리 액젓이 도배될 거다. 빨리 돈이나 열어. 어머니는 내게 찰싹 달라붙으며 알랑거렸다. 도연아, 어서 가방 열어라. 황 사장님, 돈 확인하시게.
우리 이거 끝내고 절에 가서 백일기도 올리자꾸나. 나는 차갑게 가방에 잠금 장치를 풀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며 5만 원권 다발이 빼곡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황 사장과 기태의 눈깔이 뒤집히는 순간 나는 쾅 소리가 나게 가방을 닫아버렸다. 나는 기태를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 우리 어머니 통장에서 빼간 내 돈 1억. 그거 어디다 썼냐? 기태는 황 사장의 눈치를 보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다. 저 형님들 불법 사이트에서 홀짝 도박하다가 돈 다 잃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30억이 돼버렸어. 칼침 맞는다고 협박하길래 작은 어머니 내 꼬드겨서 네 인감 훔쳐다 은행에서 대출 사기 친 거야. 나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왜 그러셨습니까? 왜 제 아내 밥에 졸피뎀 수면제를 타 먹였냐고요? 왜 아픈 친손자 반지를 훔쳐다 이딴 도박쟁이 쓰레기를 살리려 했습니까? 현금 30억이 눈앞에 있다고 믿은 어머니는 더 이상 본색을 숨기지 않았다. 표독스러운 얼굴로 뻔뻔하게 변명했다. 마누라는 이혼하고 딴 년 얻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집안 핏줄은 기태 이놈 하나뿐이잖니. 네, 마누라년이 눈치채고 방해할까봐 약 좀 먹여서 정신병원에 넣으려 한 게 뭐가 대수라고. 다 널 위해서 한 거야. 그 순간 나는 광기 어린 실소를 터뜨렸다. 웃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섬뜩하게 울렸다. 나는 이 어리석고 흉악한 여자에게 가장 잔인한 심리적 처형을 내리기로 했다. 나는 가방을 황 사장 쪽으로 밀며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 돈은 기태형의 원금만 갚는 겁니다. 이자 10억은 안 냅니다. 대신 제가 방금 법무법인을 통해 저희 어머니에 대한 모든 친권 보호와 부양 의무 포기 각서를 썼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단호하게 선언했다. 원금은 이 돈으로 퉁치시고 남은 이자 10억은 여기 있는 기태형과 이 늙은 여자 목숨으로 받아가십시오. 이 여자 장기를 팔든 염전 노예로 넘기든 마음대로 하란 뜻입니다. 오늘부로 저는 이 여자와 완벽하게 남입니다. 황 사장이 멈칫하더니 이내 껄렁하게 낄낄 웃으며 가방 손잡이를 잡았다. 동시에 뒤에 섰던 건달 둘이 어머니와 기태의 뒷덜미를 낚아채려 다가갔다. 바로 그 생사의 기로에서 인간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이 드러났다. 어머니가 내 아내의 목숨까지 위협하며 그토록 감싸고 돌았던 장손 기태. 그놈은 건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를 팍 밀쳐버렸다. 어머니는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했고 바닥에 뒹굴었다. 기태는 황 사장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형님, 돈 갚았잖아요. 저는 살려주세요. 남은 돈은 저 늙은 여편네 팔아서 받아내세요. 저 여편네 시골에 땅도 있고 뜯어먹을 거 많습니다. 저는 놔주세요. 제발. 바닥에 쓰러져 이마에서 피를 흘리던 어머니는 두 눈을 부릅뜨고 기태를 쳐다보았다.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지키려 했던 핏줄이 제 살기를 찾겠다고 자신을 사채업자에게 팔아넘기는 광경에 숨이 넘어갈 듯 경악했다. 기태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가 피 묻은 손을 뻗어 기태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으나 기태는 발길질로 어머니의 손을 걷어차 버렸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개가 웃을 소리다. 내 아내의 피눈물로 저 쓰레기를 키워낸 결과가 이것이다. 어머니는 쓰레기 같은 바닥에 나뒹굴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었다. 교만도 가스라이팅도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인생이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뒤늦은 후회와 비참함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나는 돌덩이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단 1%의 동정도 허락하지 않았다. 황 사장이 돈가방을 들고 방문을 나서려던 찰나였다. 쾅! VIP룸의 두꺼운 방음문이 경첩제 박살나며 날아갔다. 전원 동작 그만! 경찰이다! 손 대가리에 올리고 다 엎드려. 강 형사의 천둥 같은 고함이 울려 퍼졌다.
방검복을 입고 테이저건과 가스총으로 무장한 강력계 형사 10여 명이 좁은 방 안으로 폭풍처럼 밀려 들어왔다. 방 안을 꽉 채우던 담배 연기와 조폭들의 허세는 0.1초 만에 박살났다. 황 사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리며 돈가방을 내팽개치고 손을 들었다. 반항하려던 건달 둘은 형사들의 업어치기에 바닥에 처박혀 순식간에 은팔찌를 찼다. 사촌형 기태는 다리가 풀려선 채로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 노란 소변이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다. 놈은 바닥을 기어 나를 향해 오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나는 경멸 어린 눈으로 놈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한 걸음 물러섰다. 강 형사는 테이블에 널브러진 불법 차용증과 위임장 원본을 증거물로 비닐 지퍼백에 밀어 넣었다. 그는 황 사장 일당에게 특수공갈, 불법 채권 추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리고 기태를 향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을 재집행했다. 동시에 기쁜 소식이 무전을 통해 들려왔다. 또 다른 수사팀이 가짜 대출을 승인해준 은행 내부의 공범 직원과 기태와 짜고 대역을 맡았던 놈까지 전부 긴급 체포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30억짜리 가짜 연대보증 서류는 완벽하게 휴지 조각이 되었고 우리 집을 노리던 모든 법적 위협이 산산이 부서졌다. 아수라장 속에서 형사들이 조폭과 기태를 질질 끌고 나가는 동안 어머니는 넋이 나간 시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1억 원의 노후 자금은 공중분해되었고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조손에게 배신당했으며 그놈은 이제 수십 년을 감방에서 썩게 생겼다. 가족의 평화를 부수고 며느리를 독살하려 했던 탐욕의 끝은 완벽한 영재로과 영원한 수치심뿐이었다. 여경 한 명이 다가와 참고인 조사를 위해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비틀거리며 일어선 어머니의 메마른 입술이 달싹였다. 그녀는 더 이상 위세등등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늙은이가 되어 나를 향해 갈라진 목소리로 흐느꼈다. 도현아, 어미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잃었어. 나 좀 살려다오. 나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내가 내 생명처럼 존경했던 여자. 그러나 지금은 탐욕에 잡아먹혀 괴물이 되어버린 껍데기. 나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잃은 건 돈뿐만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차가웠다. 어머니가 제 아내의 비타민통에 졸피뎀을 쳐넣었을 때, 손주가 굶어 우는데 금반지를 훔쳤을 때, 아내를 노예처럼 부리며 빵 부스러기를 씹게 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를 영원히 잃으신 겁니다. 나는 휙 돌아서서 피비린 내 나는 그 방을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의 찬란한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가슴속 깊이 맑고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 끔찍한 전쟁에서 나는 마침내 승리했다. 악을 멸하기 위해 잠시 더 잔인해진 덕분에 내 가족의 선량함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며 나를 기다리는 나의 진짜 가족에게로. 법원의 판결로 위조된 대출 보증 서류는 전면 무효화 처리되었고 내 집은 온전히 지켜졌다. 기태와 조폭 일당, 부패한 은행 직원은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역 뉴스에도 보도되며 나를 둘러싼 온갖 악의적인 헛소문들을 완벽하게 씻어내 주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은 끝났어도 어머니를 향한 탐욕과 세상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었다. 어머니가 기태에게 넘긴 1억 원은 이미 불법 도박 사이트로 흘러들어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시골의 친척들은 어땠을까? 기태의 기획부동산에 노후 자금을 털어넣었던 그들은 기태가 감옥에 가고 땅 따위는 없다는 걸 알게 되자 굶주린 승량이 때로 변했다. 그들은 기태의 공범이자 보증인이었던 어머니를 타겟으로 삼았다. 어머니는 친척들의 저주를 피해 시골 본가로는 발도 들이지 못했다.
본가 역시 기태의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가압류를 걸어버렸다. 결국 어머니는 서울 변두리, 햇빛도 들지 않는 습기 찬 반지하 고시원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친척들은 흥신소를 써서 귀신같이 찾아냈다. 그들은 밤낮으로 고시원 문을 두드리고 붉은 라카를 칠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패악질을 부렸다. 잔챙이 사채업자들도 이자 갚으라며 협박 문자를 쏟아냈다. 비단 옷을 휘감고 진주 목걸이를 뽐내며 사람들을 깔보던 그 오만한 여자는 이제 마스크와 번거지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밤에만 몰래 폐지를 주우러 기어나오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 그리고 올 것이 왔다. 살을 내는 듯한 찬 바람이 부는 어느 비 내리는 저녁. 나는 서윤이와 함께 따뜻한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진이는 거실 매트 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때 대문 초인종이 발작을 일으키듯 미친 듯이 울려댔다. 나는 서윤이에게 아이와 안방에 있으라고 한 뒤 검은 우산을 집어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육중한 철제 대문 틈 사이로 보이는 형체에 나는 숨을 멈췄다. 비를 맞고 서 있는 사람은 어머니였다. 아니, 내가 알던 권위적인 어머니의 모습은 흔적조차 없었다. 더러운 흙탕물이 튠 찢어진 낡은 패딩, 미용실에서 세팅했던 우아한 머리는 비에 젖어 미역줄기처럼 늘어졌고 두 볼은 푹 패어 뼈만 남았다. 룸살롱에서 넘어져 찢어졌던 이마의 상처는 치료를 못해 덧나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빗물이 차오른 시멘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쇠창살을 앙상한 손으로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빗소리와 섞인 그녀의 통곡은 처절하고 비참했다. 도현아, 도현아, 문 좀 열어다오. 애미가 갈 데가 없다. 친척들에게 남은 푼돈마저 다 뜯기고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밀린 월세 때문에 고시원에서도 쫓겨나 길거리를 나앉았다고 했다. 애미가 미쳤었다. 기태, 그 짐승만도 못한 놈한테 속아서 서윤이한테 몹쓸 짓을 했어. 제발 용서해다오. 나 좀 살려다오. 밥은 굶어도 좋으니 창고 구석이나 보일러실에라도 눕게만 해다오. 널 배 아파 낳은 애미 아니냐. 우산 아래 서서 창살 너머 무릎 꿇은 여자를 내려다보는 내 마음에는 얄팍한 승리감도 없었지만 티끌만한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는 부엌 바닥에서 아이를 안고 마른 식빵을 허겁지겁 뜯어먹던 서윤이의 모습만 선명하게 떠올랐다. 내 아내의 어깨에 새겨져 있던 끔찍한 피멍 자국들, 그리고 비타민통에 가득 들어있던 며느리를 미치광이로 만들려 했던 졸피뎀 알약들. 빗방울이 우산을 때리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나는 대문 자물쇠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문은 열지 않았다. 핏발이 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감정이 완벽히 거세된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서 가십시오. 이 집은 제 아내와 아이, 어머니가 독약을 먹여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며느리 밥그릇에 수면제를 타던 사람을 제 집 문턱에 단 한 발자국도 들이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와 저 사이의 모정은 제가 그 약통을 발견한 순간 영원히 죽어 없어졌습니다. 핏줄이라는 알량한 단어에 속아 제 가족의 목숨을 두 번 다시 도박판에 올리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는 쇠창살에 머리를 쾅쾅 돋으며 오열했다. 그래도 내가 널 낳았어. 널 키워준 은혜가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가 있냐. 나보고 길바닥에서 얼어 죽으란 말이냐. 나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차갑게 등 돌렸다. 그녀의 절규는 거센 빗소리에 묻혀 점점 작아졌다. 잠긴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따뜻하고 평온한 우리 가족의 세계와 탐욕이 빚어낸 참혹한 인과응보를 홀로 짊어져야 하는 어머니의 세계는 영원히 단절되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효자라는 낙인은 남자의 명예를 짓누르는 무거운 형벌이다. 어머니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 해도 내가 그녀를 길거리에 버려도 굶어 죽게 만든다면 세상은 나를 손가락질할 것이다. 민법상
자식의 부모 부양 의무도 존재한다. 나는 철저히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서 이 문제를 가장 이성적이고 잔인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다음 날, 나는 부동산을 통해 우리 집에서 차로 1시간이나 떨어진 서울 반대편 외곽 동네에 보증금이 싼 6평짜리 작은 원룸 하나를 계약했다. 침대와 작은 냉장고가 전부인 평범한 방이었다. 2년치 월세를 미리 선납했다. 그리고 고시원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나는 테이블 위로 내 명의의 체크카드 하나와 내가 직접 타이핑한 부양 의무 및 접근 금지 이행 각서를 올려놓았다. 뼈만 남은 노파를 향해 나는 최후의 통첩을 낭독했다. 이 카드로 매월 1일 정확히 150만 원이 입금될 겁니다. 식비와 기본 약값, 생활비로 쓰기엔 충분할 겁니다. 월세는 제가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합니다. 건강보험도 살려두었으니 아프면 동네 병원 가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법이 정한 자식의 최소한의 부양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육신은 부양하겠지만 어머니의 정신과 감정은 철저히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다. 나는 각서의 조항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저희 집 반경 3km 이내에는 절대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서윤이나 하진이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려는 시도가 단 한 번이라도 발각되면 그 즉시 생활비 송금은 끊기고 원룸 계약도 파기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상대로 한 졸피뎀, 투약 증거물들을 경찰에 넘겨 살인미수 혐의로 즉각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다.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완벽한 무력감과 체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깨달은 것이다. 한때 제 발밑에 있다고 믿었던 착한 아들이 이제는 철벽 같은 성벽을 둘러치고 자신을 영원한 유배지로 쫓아냈음을, 다시는 시어머니 노릇을 할 수도 재산을 탐낼 수도 없음을. 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쥐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고 빨간 지장을 찍었다. 나는 각서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국밥집을 빠져나왔다. 피와 눈물로 그어진 완벽한 선. 나는 부모의 빚을 청산했고 어머니는 남은 여생을 이름 모를 변두리 단칸방에서 철저한 고독과 뼈저린 회한 속에서 썩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녀의 악행에 대한 가장 조용하고 끔찍한 형벌이었다.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은 본래의 평온한 궤도를 되찾았다. 사랑이 넘치는 공간과 영양가 있는 식단 덕분에 서윤이는 몰라보게 건강해졌다. 눈가의 다크서클은 사라지고 환하고 고운 피부와 생기 넘치는 미소가 돌아왔다. 우리 하진이는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녀석이 거실을 뛰어다닐 때면 집 안가득 까르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 일요일 오후 나는 하진이의 진짜 첫 생일 파티 돌잔치를 우리 세 식구끼리만 다시 열어주었다. 상다리가 휘어지는 킹크랩도, 최고급 한우도,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수십만 원짜리 양주도 없었다. 그리고 가식적이고 탐욕스러운 친척 쓰레기들의 낯짝은 더더욱 없었다. 식탁 위에는 내가 직접 오븐에 구운 바비큐 립과 서윤이가 만든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핑크색 숫자 1 촛불이 꽂힌 예쁜 딸기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따뜻한 다이닝룸 조명 아래 나는 조금 살이 오른 서윤이의 부드러운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진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생크림을 찍어 먹으며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았다. 서윤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행복으로 반짝이는 눈망울. 그녀가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속삭였다. 오빠, 고마워. 우리한테 진짜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지켜줘서. 나는 허브 샴푸 향기가 나는 아내의 정수리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두 사람을 내 넓은 품에 꽉 껴안았다. 여러분, 남자의 인생에 수많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돈이나 사회적 지위는 결국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이다. 진정한 부와 행복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차린 으리으리한 잔치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태풍이 들이치지 않는 견고한 지붕 아래에서 피어나는 내 아내의 평온한 미소와 내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 속에 존재한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마당에 심어둔 철쭉 화분 위로 따사로운 오후의 het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폭풍우는 끝났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독이 되는 경계선 앞에서 단호히 멈춰 설 줄 알며 내 가족을 위해 기꺼이 칼을 뽑아들 용기만 있다면 이 작고 소중한 성곽은 세상 어떤 비바람 앞에서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